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진석입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사에 대한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좀 이제 전시공간으로서의 국립한국문학관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 특히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인데, 당연히 여기 뭐 전문적으로 더 그런 부분에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현장 비평가이자 문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제가 제언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화하는 경계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국 문학사의 큰 경사라면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문학사적인 가치, 한국 문학 작품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 이제 이런 말들도 자주 하더라고요. 한강이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한국 문학이 한 100년 남짓한 시절 동안 우리가 이제 했던 그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변방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고전 문학은 앞서도 이제 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과 단절된 채로 서양 문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업적이고, 우리는 늘 중심에 있는, 특히 서양 문학, 근현대 유럽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항상 중심을 향해서 바라보고 따라가고 이런 문학적인 어떤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어쩌면 세계적인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탐으로써 한강이 그런 부분을 깨지 않았냐, 변방의식을 깨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고요. 다만 그 변방에서 이제 우린 중심으로 간 것일까? 이제부터 우리 중심 문학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과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경계에 있다는 건 좀 불편하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뭐 우린 여전히 세계문학의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하지만 중심으로 가야 되는, 중심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언어적인 혹은 문학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제약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경계는 사실은 불편하지만 또 창조적인 자리로서 언어와 언어, 문화와 문화, 중심과 주변이 마주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고 그 불협화음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울림 같은 것들, 아마도 처음에는 소음에 가깝겠지만 그 소음으로부터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이라든가 소개를 넘어서 이 경계를 흔들고 바꾸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곧 건립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 문학관이 그리는 세계 문학의 역할 같은 것이라면, 저는 새롭고도 하지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지도를 그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언이라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문학적 사건의 발생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학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뭐 우리가 서양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서양 문학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서양화되고 있는지, 지난 100년 동안, 5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했던 게 우리는 얼마나 서양 문학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였잖아요.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양 문학이 80% 이상이 되어야 됐던 그것. 문학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념으로서의 세계 문학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심된다라기보다도 변방에 남은 채로 또 다른 변방들과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중심으로 감히 자처하거나 중심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문학을 우리는 얼마나 담보할 것인가, 그 경계는 결국 문학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자리이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그래서 좀 결합해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측에 이런 문학은 탈경계적 연결로 이어진다거나 번역,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제입니다. 일반론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제화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 5가지 목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훑어보면서 얘기하면 어떨까. 주제 아카이브로서 뭐 문학은 당연히 탈국경적인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 문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원래 학부에서는 노문학과 다녔죠 제가. 뭐 아까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도 있으셨고, 한국문학 국문과의 전담 사항이잖아요 사실. 영문학, 불문학, 동문학 이렇게 국가별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제도로서의 문학일 것입니다. 또 근대 문학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이제 근대 문학의 시대, 국민국가 시대의 근대 문학의 시대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 문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문학을 닮아야지, 불문학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문학적 사건으로서 이런 다양한 국가적인 국경적인 경계선이 뒤섞이는 사건의 장소로서 문학을 바라본다면 뭐가 있을까? 이 주제적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령 뭐 우리 전쟁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 있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손창섭의 뭐 잉여인간이라든가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든가 황순원의 뭐 학, 박완서의 남옥 이런 잘 알려져 있는 문학이 있죠. 또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국외의 여러 문학도 있습니다. 하일리 히벨의 천사는 침묵했다, 뭐 만부루라든가 전쟁의 슬픔, 뭐 전쟁의 슬픔은 이제 바오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베트남의 전쟁 문학입니다. 그리고 반짝 잊기, 뭐 다케다 다이준의 일본에서의 전쟁 문학인데, 이런 그 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여러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전쟁 문학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은 사실 여태까지 있어 왔어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는 만인 공통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 감성을 채취하는 문학적인 자리도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역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학살에 가까운 전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거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인간의 휴머니티의 어떤 참사를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식 출판이 아닌 일종의 인디 출판으로서 팔레스타인 시인 선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제 신청을 하면 책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지금 사실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땅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지요. 거기서 어떤 문학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번역해서 알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도 역시 시인이 있고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결합하고 만나게 할 것인가, 그 공통의 상처와 회복의 감각을 어떻게 고민해 볼 것인가. 또 민주주의와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한강의 그 유명한 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세계적인 민주국가를 자처해 왔지만 우리는 방금 이제 막 아직도 여전히 통과 중인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요동이 있는 국가들, 계엄령을 극복하는 시민 민주주의의 의지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무대가 우리는 충분히 그 자원을 갖고 있죠. 한국 문학의 위치와 기여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그냥 한국에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어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하고 만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인류세와 기후위기 이런 주제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좀 빠르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듬성듬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작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든가, 우리 김초엽 작가 지구 끝의 온실 같은 것들, 또 오늘 사실 그 박경리 문학상에 14회 박경리 문학상에 인도 작가인 아미타브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9월달에 이제 시상식도 한다고 하는데 10월에 아미타브 고시가, 이건 이제 문학 에세이인데 대혼란의 시대라든가, 또 지금 궤도라고 하는 이 소설도 굉장히 좀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를 문학의 장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별로 나뉘어진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이런 주제들을 끌어모아서 세계 문학의 장을 펼쳐낸 장소가 한국 근대 문학관, 한국 문학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미타브 고시의 사진이고요. 제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는 아까도 이제 장석주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문학의 만남과 수용의 역사였죠. 뭐 그래서 러시아 리얼리즘과 일본 자연주의가 들어왔다든가 프랑스 실존주의가 미국 모더니즘과 결합해서 뭐 50년대 문학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됐던 80년대 90년대 중남미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것도 한국 문학사에 이입되면서 단지 그냥 외국의 이런 문학 사조가 이때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문학의 실제 현장에서 창작하는 시인, 소설가 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떻게 변화왔나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서구의 정전을 따라가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가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창조적 오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창작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성의 플랫폼으로서 문학관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가 큰 질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수용과 오독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는데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도 이거 오역일세 아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뭐 좋은 번역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역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저는 번역 문학도 한국 문학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 문학을 제가 전공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오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서 읽힐 수 있는 문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창조적으로 획득했는가의 문제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을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공동 저자로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담론과 창작의 실제 작품들의 생산, 양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문학관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역 실험실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그 번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챗 GPT 이런 것들 생기면서 상당히 이제 좀 흥미로운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오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관련돼서요. 문학이 보여주는 진정한 드라마는 번역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정역에 속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동일한 작품도 가령 우리가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 한국의 한 번역본이 정식 번역본만 3개가 있고 3종이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부분 번역본들도 좀 있긴 합니다. 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번역과 더 나쁜 번역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어떤 프루스트가 과연 한국어로서 한국의 독자들과 우리 시대에 만나고 있는지를 사실은 검토하고 또 그들 사이에 경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문학관이 본격적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줬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사실 우리 관장님도 세계적인 시인이시긴 한데 제가 여기서 관장님 사진을 가져오면 너무 민망해 하실까봐 제가 그 다 아시는 공유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 독일에서 상을 타신 김혜순 시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혜순 시인의 어떤 뭐 이런 문학적인 업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로서 독자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예술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어야 되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챗GPT AI와 인간 번역자가 같이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씩을 특히 시작품 같은 경우에 번역해서 보여주면서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저는 하나의 쇼 프로그램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학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퍼포먼스로서 현장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젊은 시인들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조그마한 독립서점 같은 데 모여서 자기의 시를 노래하듯이 읊는다든가 독자들과 만나서 한 구절 던져주면 독자가 한 구절 채우게 하는 이런 많은 사건적인 현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문학관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있는 장치가 엉덩이 무겁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할 것만이 아니라 그 무대의 퍼포먼스의 장을 빌려주고 또 무대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공식에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면 문학 굉장히 좀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생상도 해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이제 변방과 변방의 연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야. 이렇게 하면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치고 넘어가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변방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변방으로서 또 다른 변방들과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 장의 하나의 떳떳한 명함 내밀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은 정전에 대한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한강은 이제는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으로 갔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면서 세계의 많은 변방들, 여기서 변방은 주변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학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다중심적인 멀티폴라리스 시대의 어떤 문학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런 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뭐 우리가 전 세계적인 난민 문학, 지금 세계 특히 뭐 우리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전 세계적인 난민 문학의 시대, 우리는 제주 예멘 사태 같은 것들, 우리 예멘 난민 사태 같은 걸 맞은 적도 있죠. 또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일상을 겪고 생활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노마드 문학과 어떻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또 인류세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동물과 기계가, 비인간 주체가 나타나는 이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까 김초엽 작가도 그렇고, 제가 지금 국제 작가 축제에도 이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일정을 다 마쳤는데, 사실 세계의 많은 작가들이 이런 비인간 주체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거둬서 수렴하고 또 그것에 새롭게 발산하는 무대를 제공해주는 자리 필요한데, 한국 문학관이 마침 이때 건립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한국 문학을 낯선 발화자의 출발점으로 변방에서 변방으로, 변방에서 또 다른 변방을 만드는 이런 사건의 장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공동 창작 플랫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이 공동 창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 플랫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오프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에도 신경을 써보면 좋겠다. 물론 제 바람입니다. 뭐 얼마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사실 이번에 국제 작가 축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굉장히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서 융숭하게 외국 작가들 모셔다 하는데, 한 해에 뭐 한 10명 남짓한 외국 작가들 모아다가 그냥 뭐 주어진 시간 동안 한국 작가들 만나서 대담하시오 하면 한계가 있지요. 거기서도 그 신보선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가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오랜 시간 같이 앉아서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관심사도 엮고, 그게 연계가 되면 사실은 이후로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 사실 관장님께서 그런 걸 제일 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공식 행사에 여기 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우리 떠듭시다가 아니라, 그들이 한데 엮여서 언제든지 여기 우리 한국문학에서도 작가들을 이렇게 보내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게도 하고, 거기서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센터라든가 그런 시설을 만들고 외국 작가들이 언제든 당시 신청해서 오시오, 이런 무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한국이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나도 한국에 가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작가들이 있더라, 그들과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내 글을 어떻게 그들이 읽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그냥 뭐 우리가 K-팝 좋죠, 또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얘기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봅니다. 공동창작 레지던시 같은 것들 필요합니다. 이거 노는 데가 아니죠.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 창작의 산실이 되게 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국 문학관이 세계 문학의 생산 플랫폼이 되는, 말하자면 그냥 멋지게 그냥 만들어 놓고 권위 있는 뭐 문학가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뭐 와서 무대에서 떠들고 이런 자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왁자지껄한 문학적 사건의 장으로서 이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한국 문학사와 한국적인 것에 대한 문학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이해와 해석의 장도 되어야 되겠지만, 창작이라고 하는 문학의 현장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생산 플랫폼, 생산 공장이라고 불러도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경계에서 경계로 이어지는 대화와 공명의 현장으로 한국문학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건의 중심을 다각화하고 다변화되는 이 리좀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중심줄기가 아니라 우리가 양파같이 막 뿌리줄기가 막 시커멓게 이리저리 퍼져 있는 걸 말하죠. 그러한 다중심적인 문학관이라고 하는 걸 구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완성된 도면이 아니라 생성된 여정의 지도로서 이번에 건립되는 한국문학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